통합과학 24번째 차시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 배워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자, 이 물체의 질량은 m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물체의 처음 속도는 v0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라고 하면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mv0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물체에 힘이 가해집니다. 그럼 운동 상태가 변하겠죠. 자, 그럼 이로 인해서 변화된 이 물체의 운동량은, 자, 질량은 똑같이 m이죠. 그런데 힘이 가해졌으니까 속도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v0에서 그냥 v로 바뀌어요. 그럼 mv 이렇게 하면 이 물체의 나중 운동량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조금 구해볼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했었잖아요. 나중 운동량이 뭐였어요? MV였죠. 그 다음 처음 운동량은 MV0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질량 M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자, M으로 묶으면 자, V 빼기 V0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실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면 변화량은 델타를 쓰죠. 기호 델타 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냐면 M 델타 V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델타 V를 어디서 봤었냐면 전에 우리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가속도는 시간 변화량 분의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 자, 이렇게 해서 구했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델타 V의 식으로 바꿔주면 델타 V는 가속도 A 곱하기 델타 T 시간 변화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요거 가지고 델타 V 대신 얘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고쳐질 수 있냐?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그리고 델타 T 시간 변화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MA가 있죠. 자, MA도 우리가 전에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F는 MA 할 때 봤죠. 즉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이 MA를 뭐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F, 힘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럼 결국에는 이 공식은 F, 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힘 곱하기 시간 변화량. 얘를 우리 어디서 봤냐면 지난 영상에서 이게 바로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자, 우리 어디서 시작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게 어디예요? 충격량이죠. 아, 결국에는 그럼 이 충격량 I는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델타 P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식의 변환 과정을 모르더라도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만약에 축구공이라고 해요. 자, 축구공이 이제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의 이 축구공의 운동량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량은 있겠지만 가만히 놓여져 있으면 속도가 없잖아요.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럼 운동량도 0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공을 자, 선생님이 발로 세게 찹니다. 그럼 이 공에 충격이 가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해지는 충격량이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10만큼의 충격량으로 공을 세게 찹니다. 그러면 이 공이 이제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날아가겠죠. 그럼 이 날아가는 공이 갖게 되는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10이 되는 겁니다. 왜냐?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죠? 꼭 정지 있는 공이 아니더라도 뭐 굴러가고 있는 공을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굴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천천히 굴러가고 있으니까 뭐 속도가 낮겠죠. 그래서 운동량도 한 3이 돼요. 그럼 이 천천히 굴러가고 있는 공을 또 똑같이 충격량 10만큼의 힘으로 발로 차요. 그러면은 이 공이 날아갈 때 갖게 되는 운동량의 크기는 몇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충격량 10만큼 운동량이 변하는 거니까 13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화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는요, 사실 이러한 공식의 변화로 이걸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과정 위계상 F는 MA 이런 식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다음 위계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이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서에는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 자, 요 말을 자유낙하 운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판서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물체의 질량 m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 속도는 v0예요. 그럼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mv0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해서 떨어져요. 자, 그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자, 이 물체가 가지는 질량은 그대로 m일 것이고요. 근데 속도는 변화하겠죠. 나중 속도 v입니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mv가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니까 mv 빼기 mv0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도 m으로 묶으면 질량으로 묶으면 m 곱하기 v 빼기 v0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는 사실상 몇이에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나중 속도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속도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왜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마다 몇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증가해요. 9.8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럼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중력 가속도에다가 떨어지는 낙하 시간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자유낙하 운동으로 설명을 하면 결국에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다. 자, 이번에는 이 충격량을 자유낙하 운동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중력이죠. 그럼 이 힘의 크기는 결국에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 중력의 크기,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무게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무게 곱하기 이게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무게 곱하기 시간인데 힘이 작용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시간이에요. 중력이 작용하는 시간은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결국엔 낙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게 곱하기 낙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무게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 아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봤었죠? 아까 여기서 했었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도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으로 표현이 되고요.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낙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런데 사실 자유낙하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서 이거는 성립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결국에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요 공식만, 요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을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자, 두 달걀의 질량은 m이에요. 얘도 n, 얘도 m. 자, 두 달걀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나무판에 떨어뜨리고요. B 같은 경우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립니다. 자, 그 결과를 보았더니, 자, 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는데 질량이 같은데, 자, 달걀 A는 나무판에 떨어뜨리니까 깨졌고요. 달걀 B 같은 경우는 방석에 떨어뜨리니까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두 달걀의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면, 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두 달걀의 질량은 어때요? 똑같이 m이죠. 자, 그리고 속도는 어떨까요? 속도는 똑같이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도 똑같습니다. 뭐 그냥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두 달걀의 운동량은 mV로 똑같겠죠. 그리고 바닥에 도착을 해요. 바닥과 충돌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도가 몇이 되죠? 0이 되죠.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운동량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운동량이 mv였고요. 떨어지고 나서 똑같이 운동량이 0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뭐다? 충격량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달걀이 받게 되는 충격량도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두 달걀이 받는 충격이 다른데 충격량이 같은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깨지지 않았어요. 자, 그것을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두 달걀이 받게 되는 시간에 따라 받게 되는 힘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시간 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 무엇이라고 했었죠? 충격량이라고 했었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A, B 두 달걀에서 충격량, 즉 그래프의 면적은 똑같습니다. 받게 되는 충격량은 같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나무판에 떨어뜨리니까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반면에 B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리니까 이 달걀이 받게 되는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죠. 즉, 힘을 받는 시간이 A보다 B가 훨씬 더 늘어나요. 푹신하니까 바닥에 딱딱한 나무판에 딱 떨어지는 것보다 푹신하니까 이 충격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충격량은 같은데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것이 또 달라지냐면 받게 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자, 충격을 받을 때 받게 되는 힘을 우리는 충격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받게 되는 이 충격력은 A랑 B 중에 누가 더 크게 돼요? 네,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았던. 왜냐면 전체 충격력,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았던 A가 받게 되는 힘의 크기는 충격력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려줬기 때문에 받게 되는 힘의 크기, 즉 충격력이 줄어들어. 때문에 자, 이 두 달걀이 깨지고 깨지지 않고 이 결과의 차이는 이 달걀이 받게 되는 이 충격력에 의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A 같은 경우는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깨졌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려줌으로써 받게 되는 충격력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어떤 원리로 달걀이 깨지지 않은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은 받게 되는 충돌 시간을 길게 늘려줌으로써 받게 되는 충격력을 줄인 것이다. 이런 원리로 달걀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에어백 있죠.
자동차가 충돌을 해요. 그러면은 운전자석에서 뭐가 터져요? 이제 에어백이 터지죠. 에어백 생각하면 굉장히 푹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어백이 없을 때는 운전자가 받게 되는 충격이 만약에 에어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받게 되는 충격량이 같다고 하면은 자, 에어백이 없으면 받게 되는 충격을 받게 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죠. 반면에 푹신한 에어백이 생김으로써 이 충격을 받게 되는 시간을 길게 늘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게 되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에어백의 역할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떨어질 때 다치지 말라고 깔아주는 안전 매트, 푹신한 매트 있잖아요. 이런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질 때 받게 되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늘려줌으로써 받게 되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자전거나 이런 거 탈 때 쓰는 안전모 같은 거 이것도 안에 푹신푹신하게 완충제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게 되는 시간을 길게 늘려줌으로써 충격력을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또 뭐 도로에 보면은 자동차 보호 난간이 있죠. 아니면 자동차만 해도 앞에 범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결국에는 충격을 받게 되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게 되는 충격력을 줄여주기 위한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가지고 안전장치를 우리는 많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두 번째 중단원이 역학 시스템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